대한민국은 처음이자 마지막 선진국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이 단순한 애국심에서 나온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세계 경제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중진국 함정이라는 장벽을 뚫고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앞으로 이런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진국 함정이란 용어는 세계은행이 2006년 아시아 경제발전 보고서를 통해 처음 언급했어요. 쉽게 말하면 한 국가가 가난한 나라에서 그럭저럭 사는 나라로 발전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럭저럭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올라가는 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게임에서 중간 보스를 잡고 나서 레벨업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느낌과 비슷해요.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기술 발전도 막히고 일자리도 늘지 않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1960년대 중진국으로 평가되던 114개 나라들 중에서 중진국 함정을 탈출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만 등 단 13개국에 불과했다고 해요. 심지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13개 국가 중에서도 인구가 1천만 명 이상이면서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고작 한국과 대만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만 봐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브라질은 1980년대에 브릭스라고 불리며 세계 경제의 미래로 떠올랐던 나라예요.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곧 선진국이 된다고 전망했지만 정치적 혼란, 부정부패, 생산성 저하로 지금까지도 중진국 신세를 벗지 못하고 있죠. 아르헨티나는 더 극적인 사례인데요. 20세기 초반에는 프랑스보다 1인당 GDP가 높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의 도취에 산업 전환에 실패하면서 선진국은커녕 반복적인 국가부도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태국도 한때 아시아의 5번째 용을 꿈꿨던 나라였죠. 값싼 노동력으로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중국의 등장으로 가격 경쟁에서 밀려났어요. 여기에 군부와 왕실이 돈이 되는 사업을 독점하면서 경제가 급격히 활력을 잃어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이 나라들은 한때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 나라들을 1인당 소득, 기술력, 문화 파급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추월했죠.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임금 상승과 가격 경쟁력 상실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초기에 성장할 때는 대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르게 되고 이는 제품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국가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멕시코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1980년대 멕시코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허브로 부상했어요.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이 등장하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는 기술 혁신이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에 실패했고 결국 성장이 정체되었죠. 두 번째로는 기술 혁신의 부재입니다. 중진국들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단계에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성장의 천장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2000년대까지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최근에는 자체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요. 기술 혁신을 하려면 고학력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 중 고졸 이상 학력자는 고작 28%에 불과하죠. 이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회적 불평등과 제도적 문제가 있죠. 국가가 성장하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부패가 만연해지면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죠. 중남미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특권층이 개인의 부를 증대시키고자 사회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으며 기업들의 혁신 능력과 생산성 증진이 방해받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중진국 함정을 뚫고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시작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토는 초토화됐고 수도 서울은 3번이나 점령당하면서 모든 기반 시설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00달러도 되지 않았고 북한보다도 경제력이 뒤처져 있었어요. 심지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은행에서 한국은 산업화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라고 판단했을 정도였죠. 당시 한국을 방문한 유엔 경제학자들의 보고서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은 경제적 자생력이 전혀 없으며 천연자원도 부족하고 교육 수준도 낮다.
이 나라가 산업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평가했거든요. 이때 한국은 산업 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했죠. 1960년대 초 한국 정부가 세계은행의 포항제철소 건설을 위한 차관을 요청했을 때 세계은행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어요. 한국처럼 철광석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 나라가 제철소를 짓는 것은 돈 낭비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일본의 전쟁 배상금을 활용해 포항제철소를 건설했고 오늘날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저임금 경쟁력이 아닌 기술력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려 했다는 중요한 사례예요. 이후 대한민국은 산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참백산업, 가발신발 제조 경공업에서 시작해 조선 자동차, 석유, 화학기계 산업 등 중화공업으로 발전했고 이후 IT, 바이오, 금융, 문화 등 3, 4차 산업으로 순서적으로 전환했어요. 특히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은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로부터 한국이 너무 일찍 무리한 산업 고도화를 시도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한국이 임금 상승의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핵심 요인은 바로 교육이었어요. 1980년대의 한국은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70%가 넘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보다 더 잘 살았던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보다 높고 심지어 선진국들의 진학률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죠. 이러한 교육열은 고급 인력 양성으로 이어져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고도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구조조정과 혁신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나서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어요.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고 그 대가로 수많은 구조조정과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했죠. 이 시기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고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금 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심지어 결혼 예물까지 반납하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 순금반지, 목걸이, 귀걸이를 모았습니다. 무려 200톤이 넘는 금이 모였고 이 운동은 전 세계 언론에서 국민이 나라를 구한 기적이라며 소개됐어요. IMF 위기 이후 한국은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중저가 제조업에 의존하지 않고 고부가가치 산업, IT, 반도체, 바이오, 문화산업으로 방향을 바꾸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결정적인 전략이었죠. 또한 삼성전자의 디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1980년대 초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일본 기업들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의 결정은 무모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과 과감한 투자 결정으로 삼성은 결국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에서 혁신자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중진국 함정을 뚫고 선진국이 되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이 마지막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 경제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과 생산 기지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복잡해지고 핵심 기술은 더욱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분야든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요. 만약 어떤 중진국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도체를 만들기로 했다면 한국이나 미국 같은 거인들과 맞서야 합니다. 이 국가들은 수십 년간의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은 슈퍼맨들이 있죠.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과 독일도 무릎 꿇었는데 과연 새로운 국가가 이들을 넘어설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기에 인구 보너스 효과를 누렸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충분한 경제적 성과를 내기도 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1인당 GDP가 5,000달러가 채 되지 못했음에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중위연령도 32.7세로 상승했어요. 태국, 브라질, 중국 등도 비슷한 상황이죠.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 진입 당시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의 개발도상국들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후변화와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이 성장하던 시기에는 환경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특히 열대건조기후 지역은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더 크게 받는데, 이런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자연재해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도 뒤떨어지는 편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저임금 노동력이라는 개발도상국의 전통적인 경쟁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어요. 베트남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20년간 인상적인 경제 성장을 보여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단순 제조업에 의존하는 성장 모델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이 중진국 함정을 피하려면 한국이 했던 것처럼 산업 구조를 급격히 고도화해야 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환경에서 이는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개발도상국들은 앞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극화, 청년 실업, 땡살률 1위, 초저출산, 고령화, 이제는 성장보다는 지속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로부터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어요.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성과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기도 하죠.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도 국내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이자 마지막 선진국이 된 이유를 정리해보면 그것은 독특한 역사적 타이밍과 한국 사회의 특별한 대응 능력이 만나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의 경험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경제 성장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합의와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라는 점이죠. 물론 한국의 모델이 모든 나라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정신은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공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앞으로 직면할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